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뭐 이제 비문학 부분이 뭐 쉬웠다고들 얘기하는데 정답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쉬웠다는 사람들 대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제 비문학 부분을 뭐 다들 뭔가 쉽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원래 그런 게 그 좀 표면화되는 뭐 이제 표출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표출시키는 거지 자신 없는 사람들은 등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답률과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약간 좀 등판하는 사람들의 분위기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그게 현실이죠. 자, 여튼 그래서 우리 이제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포인트 잡아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로는 넘어갑시다. 자, 2페이지 쪽 갈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2페이지에서 2페이지 지문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제 너네가 문제를 먼저 조금 발문이라도 살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이제 4번 같은 발문은 볼 필요도 없는데 요런 거 7번 같은 거는 좀 먼저 봐주면 유리하거든. 자, 봐봐. 상관주의자와 군맨 보여? 상관주의자와 군맨. 지금 이것만 봐도 아, 이거 지금 관점이 비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학자가 둘 이상 나오면 그러면 관점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생각을 갖고선 애초에 학자들의 관점 비교를 할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상관 상관주의자의 입장 먼저 정리를 해보자고. 자, 상관주의자. 자, 상관주의자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죠.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 야, 이거잖아. 자, 그러면 사유하고 대상 연결이 꼭 돼야 된다는 얘기지. 사유가 있어야지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니? 사유, 대상. 얘네가 독립하지 않는다. 이게 상관주의의 입장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야수가 나오죠. 매야수. 이름서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매야수. 매야수라는 이제 학자가 나오는데 사유 의존적인 대상뿐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자, 우리 이제 수강생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자, 이거 눈에 띄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자, A뿐만 아니라 B 기억나니? 자, A뿐만 아니라 B 했으면 그러면 A 가지고선 장난질 많이 친다고 얘기했지. 사유 의존적인 대상이 A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독립적인 존재가 이제 B가 될 거 아니니. 자, 이 두 가지가 다 잡혀야 돼. 두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주의 입장을 아예 부정한 건 아니야. 매야수가. 사유 의존적인 대상이 있다고 본 거야. 사유가 있어야지 대상도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유랑 독립한 것도 있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자, 차이 알겠죠?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이 돼야 돼. 사유 의존적인 대상, 공통점. 그 다음에 독립한 존재가 있다가 이제 차이점.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탑 문장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문장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뭐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 그 구체화된 문장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요거는 너네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 자,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다운이 나올 건데,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뭘까? 생각을 갖고선 뒤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세요. 자, 대답 나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네가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이 현상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시킬 때 하세요. 너네가 이제 남지 않는 이유는 궁금했어야 되는 지점에서 궁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생각했지? 그러면 이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 자, 그 대답은 선조적인 것. 자, 이거 잡혔니?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함을 드러낸다. 자, 이게 왜 인간의 사유랑 독립한 존재인가? 자, 인간이 있어야지 사유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없는데 사유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유하는 건데? 근데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면 인간이 출현하기 전이니까 사유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존재는 하죠. 우리 공룡 같은 거. 이해돼요? 음. 자, 그래서 선조적인 것이 인간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답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정보가 남는 거야. 아, 사유 의존적인 대상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사유를 해가지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유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뭐 공룡 이런 것들은 사유 이전에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인간 사유랑 독립한 존재가 있다.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 쭉 이제 정리됐을 거고 여러분들 이제 분석하고 들어왔을 거니까 그 다음에 자, 굿맨 나옵니다. 굿맨. 자, 굿맨의 입장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자, 굿맨은 이제 버전 얘기를 하는데 굿맨은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고 이 버전들에 의해서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학자가 나오면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읽는다. 이 목적의식이 있었으면 이 문장이 눈에 띄었어야 됩니다. 이는 인간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할 수 없다는 의미. 자, 이거 누구랑 공통점이니? 누구랑 공통점이야? 인간 사유와 독립한 존재 실제할 수 없다. 하면 사유가 있어야지 그 대상,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독립할 수 없다. 이 얘기라는 거잖니? 아하, 그러면 요거는 상관주의자의 입장하고 유사하구나. 이걸 끌어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죠? 자, 그러면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다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풀 때, 7번 문제를 풀 때, 상관주의자와 군맨에 대해 이해했다? 적절하다? 그러면 일단 둘이 연관됐던 게 공통점으로 연관이 됐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눈에 띄죠. 상관주의자와 군맨은 모두 공통점 얘기하는 거죠. 사과가 실제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상이 있으면 사유가 있어야 된다. 독립적이지 않다. 2번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 이 시험을 풀 때 자기가 바로 2번으로 갈 수 있었는지 상기시켜봐.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글 읽으면서 목적의식이 없었단 얘기야. 그 첫 단추는 일단은 여기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뭐지? 이 생각을 끌어내지 않았다. 이게 첫 단추고요. 그 다음에 학자가 여럿 나왔다. 아, 그러면 이제 공통점 차이점 인식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서 상관주의자랑 공통점인데 이 생각을 해냈냐 여부. 이런 것들로 이제 실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 1등급들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버려. 자기도 했는지 모르게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걔네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걔네는 맨날 야 여기 읽어봐. 여기 답이 있잖아. 야 그러니까 답 2번이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7번 문제 다시 보여주잖아.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4번 봐봐 얘들아. 4번. 4번에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한번 잠깐 볼게요. 상관주의자와 달리 군맨은, 자 군맨은 달리 군맨은이라고 했으니까 군맨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진술이 감각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돼야지 옳은 버전이다 라고 했는데, 옳은 버전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옳은 버전.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 옳은 버전. 자 옳은 버전은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옳음, 옳음은 적합함이다. 자 그럼 적합함은 뭐냐?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하다는 거다 해서 그 다음에 다운 나오죠. 예를 들면 하면서 구체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 측면을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유용했으며 실용, 별의 운동에 대해 적합하게 범주화됐다. 범주. 그리고 지구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세계에 대한 설명. 자,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식이잖니. 일식이고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진술을 했잖아. 얘들아, 그럼 달의 공전 느낄 수 있어요? 너네 달의 공전 감각할 수 있어요? 달이 공전하고 있는 거 감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학적 지식으로는 알지만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감각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되면 안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4번 또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3번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혔을 부분 위주로 좀 볼 건데요. 자, 어디 보면 되겠냐. 여기 이제 맨 뒷부분. 여기를 보면 되겠는데요. 다중 스위치 얘기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줍시다. 자, 이제 가령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다중 스위치에 대한 이제 구체화된 문단이 바로 여기 마지막 문단이 되겠고. 그러니까 탑 다운식으로 구성이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탑 다운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장을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기 봅시다. 지금 10번의 1번 선지 보면요. 자, 여기 한번 괄호 쳐봐. 다중 스위치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 자, 이거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문단 보면요. 다중 스위치는 m개 입력을 n개씩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누고 라고 했네. 자, 그럼 다중 스위치에 들어가는 입력은 몇 개예요? 자, 얘들아. 다중 스위치는 m개 입력을 이라고 했으니까 다중 스위치에 들어가는 거는 m개 입력이네. m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m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다중 스위치 입력에 연결된 개수는 m. 그 다음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봐. 이거는 뭐라고 재해석할 수 있겠니?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 하면 n개의 출력 보이죠? n개의 출력. 그러면 n이라고 읽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1번 선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m은 n보다 작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문을 보면요. 이때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하네요. 아, 그러면 n 있을 때 같거나 m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지문의 관계하고
선지의 관계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 1번 끌어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0번에 4번 선지를 헷갈렸을 것 같아서 한번 보면요. 자, 이것도 우리 수강생들. 내가 이제 문장의 네 가지 요소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이거 틀렸으면 조금 아쉬워. 자, 봐봐.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 가로 쳐봐. 자, 이거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 자, 지문으로 갈게요.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지문에서 이 문단 쪽을 보시면 이 문단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자, if 문장 찾았니?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 사용하면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if A 하면 B하다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된 건데 그래서 요 문장을 우리가 출제할 거라고 예상을 미리 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는 동일한 화소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동일한 화소.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약한 빛을 검출할 수 있다.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밝기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선지 맞는 얘기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2번 틀린 친구들은 아마 이제 화소평면 이 부분은 괜찮았을 건데 그 다음에 요건데 다중 스위치가 먼저냐 ADC가 먼저냐. 자, 이거는 우리 여기 이제 이 문단에서 찾을 수 있겠죠.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라고 한 거 보니까 다중 스위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ADC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언 부분인데 자, 유언 부분. 이게 이제 기출이 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분석이 돼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그래도 좀 만만하게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도 개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상속이 된 상속 부분도 유류분 지문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상속 얘기도 나왔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 한 다음에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유류분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좀 참고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쪽 보면요. 유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유언은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긴 법률 행위예요. 그 다음에 유증이 뭔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유증은 재산 넘겨주는 건데 유증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증여하고는 다릅니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지만 둘 다 법률 행위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하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고요. 왜? 일방적인 의사니까 단독 행위인 거야. 증여는 계약입니다. 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니까요. 다시 말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단에서 여러분들, 자, 아까랑 똑같은 방식인데, 이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궁금증 한번 끌어내보자. 자, 지금 이문단 첫 번째 줄에서 뭐가 궁금한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이 뭐지?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예를 들면 부분에서. 찾아봐.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이 뭐야? 이렇게 궁금증을 안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정보가 남습니다. 좋아, 생각하고 있죠? 그래요. 잘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게 일정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용하거나 대필하거나 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진위를 확실히 해둬야 되니까요. 이와 달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진위를 확실하게 할 필요 없겠죠.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는 직접 막 이제 직접 쓰고 도장 찍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해도 계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얘기해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거 물건 같은 거 살 때 저 이거 살게요 하면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지.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었을 거야.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인정. 3문단서부터가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하죠. 자, 봅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자, 얘들아, 긴장해.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대. 왜지? 난 이 문장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 너무 당연한 말이야. 왜 이게 당연하지?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구가 무효가 된대. 왜죠? 우리 1문단의 내용을 연결시켜야 되겠지. 1문단의 내용을 연결시켜. 자, 1문단에서 뭐 얘기했어? 1문단에서 유언과 유증은 뭐야? 일방적이잖니, 일방적. 자, 그러면 일방적이다 이 생각을 갖고선 그 다음에 이 문장 봐봐.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대. 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일방적인 겁니까?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게 되네요. 그러면 이해돼요? 그럼 유언, 유증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중요한 거는 이게 말들이 자꾸 너네가 문제가 뭐냐면 다 다른 말로 읽혀버리는 거야. 그 다른 말로 읽어버리니까 다 모든 것들이 정보가 나열돼가지고 머릿속에 다 때려박으려고 한다고. 정보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처리를 했어야 돼.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외에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데. 근데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여기서 갑자기 어라? 앞에서 상속분 정해진 비율하고 달리 하는 거 안 된다며? 근데 법정 상속분하고 다르게 된다고? 이상하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다, 뭔가 모순된다 이런 걸 느꼈다. 자, 여기 1. 여기서 이런 부분 느꼈다. 좋아요. 아, 솔직한 거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 지금 너네가 뭘 놓친 거냐면 상속의 개념을 놓친 거야. 상속의 개념을. 자, 여러분들 유류분 지문에서도 아까도 내가 이제 23학년도 9월 모의 평가 유류분 지문 얘기를 했었죠. 그 지문을 보면요. 자녀에게 상속하는 얘기를 해요. 상속. 얘들아, 상속을 한다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어떻게 되는 거죠? 나한테 상속되겠죠. 이해될까? 상속은 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을 해도 되지만 유언을 할 필요가 하지 않아도 상속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속은 친족 간에 혹은 배우자 간에 되는 거죠. 친족과 배우자한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죽었어. 그러면 나의 재산이 아내나 자식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자, 지금 법정 상속인 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초록우산 재단 뭐 이런데 초록우산 재단에다가 상속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 상속은 친족하고 배우자한테만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 상속과 유증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자, 유증은 재산을 넘겨주는 거야. 재산을 넘겨주는 건데 유증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한테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는데 근데 상속 같은 경우 초록우산한테 넘길 수 없습니다. 자식하고 배우자한테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봐봐. 그래서 지금 유증으로서는 배우자냐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유증으로서는. 지금 상속으로서는 정해진 비율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유증으로서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상속과 유증은 다르니까요. 형민이 이해될까? 여기서 유언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에서도 유언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상속에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더 봐봐. 자, 좀 더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상속은 지금 얘기해 주죠.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사망했어. 그러면 나의 아들, 딸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겁니다. 상속인은 자녀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놔서 1순위는 자녀,
되는 거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다. 부모.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다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같은 순위가 되는 거죠. 다만 배우자한테는 50%를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둘 있어. 그러면 자식 둘한테 1대1 가고요. 거기다가 배우자한테 1 플러스 0.5 더 붙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니? 좋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에 대해서 포괄 유증 뭐 이런 것들 이제 특정 유증 뭐 나눠주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 봐봐. 자, 너네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여기서 또 풀립니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증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속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인한테만 자녀하고 배우자한테만 보낼 수 있는데 유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유언을 남겨가지고 초록우산한테 넘기겠다라고 했으면 그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누가 질문했지? 형민이가 했나? 여기 형민이 이해돼? 이제 남한테도 넘길 수 있다고.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초록우산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 자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서. 더 자세한 유류분 제도는 그 유류분 지문을 보세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기억의 예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예. 그럼 기억은 유증이죠, 유증.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의 예라고 했으니까 유증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유증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지 한번 볼까? 자, 선지에서 유증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 여기서 주목할 점 기억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증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증한다. 16번 선지에서. 자, 집중해라. 자, 지금 보면 유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시아야, 민기야. 유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유증. 4번은 뭘 얘기하는 거니? 법정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하는 유언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상속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 그리고 애초에 상속분을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왜? 상속이니까요.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이니까 이거는 상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5번 제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 배우자가 되겠죠. 자녀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 일부를 유증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유증할 수 있겠죠. 한 사람한테 몰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 5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좀 어렵죠? 자, 이 문제 정답률 29%야. 29%. 29%고 4번에 41%가 걸렸어요. 근데 4번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지금 오히려 반대 얘기라고. 유증이 아니라 상속 얘기를 해버린다고. 앞에서 얘기한 상속 얘기를 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문제에서 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괜찮아.
다 어려웠던 거니까요. 다만 이 문제를 뚫어나가는 그 논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고 가져가야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주는 게 아니죠.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됐다? 이따가 질문 시간 받을게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학입니다. 자, 문학도 여러분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자, 문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 수능을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형태가 너무나 눈에 띄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했던 게 투스텝 풀이법에 따라서 19번 스텝 1에서 처리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잘 해냈는지는 모르겠다. 자, 그러면 19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잘 볼게요. 보기 잘 봐. 우활은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것을 뜻하는 한편 세상과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 자, 그럼 얘들아, 우활이라는 게 세상 물정의 어두운 게 포인트야?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는 게 포인트야? 뭐가 포인트야? 전자야, 후자야? 그치?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어리석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윤리적 가치에 충실한 거니까 오히려 나 어리석은데 사실상 어리석은 게 아니야.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전 시가에 종종 나오는 방식입니다. 본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손뜨기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니야. 오히려 속세를 반대로 까버리는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활한 인간은 현실과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그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 여기도 포인트.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우월함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우월함은 나쁜 게 아니라고. 자, 그럼 봐봐. 지금 뭐 1번 같은 경우는 잘 처리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한 것에서 끊고 세상 물정의 어두워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하자의 안타까움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잘 봐야 돼.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했대. 그러면 여러분들 지문을 확인해 보면요. 자, 항상 서리법 나오면 뭘로 바꾼다? 직설법으로 바꾼다. 다시 서리법 나오면 직설법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잘 봐.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 번성과 세락 백년을 근심할까? 근심해 안 해? 근심 안 해. 라는 얘기죠. 근심 안 해. 자, 그러면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했어. 그랬으니까 나 근심하지 않아. 그러면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 거는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긍부. 긍정적인 상황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해서 근심 안 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니까 근심 안 해가 되는 거잖아. 아하. 그러면 여기는 긍정에 해당하는 말이잖아. 자, 근데 3번 선지 봅시다.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다. 요거 이제 긍정으로 쳤는데 화자의 안타까움 부정되겠죠. 자, 그러면 긍정에 부정 대응시킬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답 3번 되겠네요. 이해되셨어?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정답률 31%예요, 여러분들. 기본적 맥락 파악을 못한다.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야.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맥락적 파악을 할 수 있어도 서리법은 항상 직설법으로 바꿔준다.
자, 이 기본 원칙만 있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이게 긍정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서리법 나왔을 때 그냥 이제 그 질문 형식으로 추상적으로 납두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4번도 볼게요. 옛사람 되고 싶다. 만리의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었다. 얘들아, 이건 어휘다, 어휘. 태고가 무슨 뜻이야, 태고? 태고 뭔 뜻이야, 태고? 우리 태고의 달인 할 때 그 북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북이 아니에요. 태고는 먼 옛날, 아득한 옛날이 얘기하는 거죠. 큰 옛날 맞습니다. 큰 옛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득한 옛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 되고 싶다. 그리고 옛날의 뜻을 두었다.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자, 그럼 얘들아, 현실에 지금 만족을 하면, 현실에 만족을 하면, 그러면, 아, 나 옛날이 너무 그리워. 옛날도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까? 파악돼요? 그래, 이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옛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옛날로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현실에 불만족했기 때문에 옛날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화자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만리의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부분에서 이제 태고라는 단어 그 뜻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옛날로 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 이것까지 써놓으세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면요.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야. 얘들아, 이게 집요하게 낸 게 아니에요. 자, 지문 봅시다. 자, 지금 보면요.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대. 그 주체가 누구야?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 주체 파악합시다. 누가 뭐 했니? 항상 내가 강조했죠.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어요?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주체가 누구예요? 천지의 마음이죠. 천지가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자, 조금 더 맥락적으로 파악해보자. 그래, 그래. 자, 이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맥락적으로 보자, 그러면. 자, 그럼 봐봐. 맑은 구름을 좋아해. 왜 좋아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띠거든. 그렇게 바로 이 순간, 맑은 구름이 변화하는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어. 자, 그럼 얘들아, 장면을 상상해보자. 여러분들, 산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해. 먼 곳에서 들판하고 산을 딱 보고 있는데, 구름이 위로 이제 딱 지나가. 그러면 구름은 변화하죠. 움직이죠. 구름은 동적 이미지를 갖죠. 근데 구름은 움직이는데 산은 움직여? 산 움직여? 안 움직이죠. 천지는 움직이지 않죠. 장면 상상될까? 구름은 변화하면서 동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반면에 천지, 예를 들어 산 같은 거는 고요하며 움직임이 없다. 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동적 이미지랑 정적 이미지랑 크로스 시키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한다. 다시 뭘 좋아한다?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크로스, 이미지 크로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 자, 정리해보면요. 지금 천지가 고유하고 정적이다. 근데 이 구름은 변화하고 동적이다. 그러면 선지는 얘네를 크로스 시켜버린다는 거죠. 천지가 변화하고 동적이다. 구름이 고유하고 정적이다. 이따위로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2번 봐봐.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거 누구야, 지금? 주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 2번에서. 주체 누구야? 구름이라 얘기하고 있죠. 크로스 시킨 거 이해될까?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거 구름이라고 얘기해버렸다고. 그래서 답 2번인 겁니다. 이해되셨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져가야 돼. 이거 다시 안 나와. 안 나올 거라고. 이 집은 다시 안 나올 건데 여기 선지를 구성하는 논리는 다시 나온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23번 처리됐을 거고. 자, 3번 선지까지만 볼게요. 자, 3번 선지. 자, 3번 많이 골랐을 것 같아서 3번 한번 볼게요. 특히 여긴데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 구름과 산이 외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문 갑시다. 자, 여기죠. 구름과 산은 매 한 가지다. 같다는 거죠. 왜 같아요? 같은 이유는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거죠. 구름, 산. 얘네는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한 가지다. 그러니, 자, 그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좀 더 풀어가지고 쓰면요.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으니 어찌 종신토록 외물에 얽매이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물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구름, 산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고 외물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외물은 구름과 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을까? 자, 이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23번, 3번.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 구름과 산이 외물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맞는 말이란 거 이제 파악이 되죠? 여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대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이 현대시도 이 논리가 중요하다. 자, 잘 봐. 오늘 내가 또 너무 많은 거 알려준다. 자, 봐봐. 보기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한대. 자, 부정에서 긍정 갑니다.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서 심리적 안정감으로 간대. 자, 부정에서 긍정으로 합니다. 그 부정적 상황을 극복합니다. 대립적 시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제 변화 내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연결 방식, 대립, 동일, 인과 이런 것들 많이 강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잘 못했을 선지가요. 1번 선지 처리를 잘 못했을 건데요. 잘 봐봐.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화자의 내적 혼란이, 자, 여기서도 선지 끝까지 잘 이어야 된다. 내적 혼란이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내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까지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선지 끝까지 잘 읽기. 자, 이런 것들 맨날 같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읽어가지고 틀린 친구들. 그것도 노리는 거야, 출제자가.
자, 실수가 아니라 그거는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화자의 내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이라고 했으니까, 자, 내적 혼란이 심화되는 거는 얘들아 걸어쳐봐. 자, 이거는 긍정 부정. 긍부. 화자의 내적 혼란 심화. 누가 봐도 부정이죠. 누가 봐도 부정입니다. 이거 부정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시험을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1년. 태양아, 가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오마. 그러면서 작은 궁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태양은 긍정적 이미지로서 화자의 지향하는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복이랑 연결시켜봐. 이 태양은 어떤 말하고 대응되니? 화자가 바라는 게 뭐야? 화자가 바라는 거. 보기에서. 화자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래, 심리적 안정, 새로운 정신 이런 거죠. 자, 그럼 태양은 새로운 정신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태양을 바라고 있다. 태양이 오길 바라고 있다.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신으로. 아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태양이 새로운 정신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연 봐봐.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 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이것도 잘 봐야 돼.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자, 여기까지. 자,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긍정이야 부정이야? 자, 여기서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거 지금 25번에 2번을 보면 불결한과 연결하여 화자의 가슴 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부정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니은 부정이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재원이 맞니? 간밤의 설이 부정인 거 맞죠? 응. 부정성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불결한이 수식해주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게 이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밑줄 치라고 한 거는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핥아버리는 주체가 누구야? 누가 핥고 있어? 누가 핥는 거야? 그렇죠. 태양이죠. 태양아, 핥아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부정적인 걸 핥아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긍정이네요. 핥아버리는 거는. 이해되셨어? 그래요. 자, 그러면 같은 이치로 그 다음 봐봐. 나의 바람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누가 흔들어? 그래. 태양이 흔든다고. 자, 그러면 긍정 부정. 나의 바다의 요람 흔드는 거 긍정 부정. 긍정 되겠죠. 자, 그럼 가자. 1번. 나의 바람의 요람을 흔들라. 자, 요거 긍정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긍정은 부정이다. 개소리죠. 답 1번 나오겠니? 야, 이게 정답률 53%야. 반토막 났어요. 누가 뭐 했는지 파악도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야, 이건. 자, 이 틀린 사람들이 여기 53%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은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틀릴 수 있어. 괜찮아. 나 틀려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논리를 가져가라고.
네가 틀리게 된 이유 오늘 알았지? 그러면 이제 교정을 하자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도 보자.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자, 이거 조금 어려워. 자, 이거 긍정, 부정. 내 막막함 올라가는 거. 긍정일까, 부정일까?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막막한 게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잘 봐. 지금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서 심리적 안정을 찾죠. 그럼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시상 전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봐봐.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이제 알았습니다. 뭘 의미해? 내가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다. 아, 나 이제 깨달았어. 앞에서 계속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나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심리적 안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해될까요? 앞에까지는 내적 혼란 부분이라고 하면요. 이제 이제야 알았다에서 시상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한 상태로 봐봐.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자, 그러면 올라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푸른 것들이네. 푸른 것들은 긍정이죠. 긍정적인 녀석들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깁니다. 긍정적인 녀석이 부추겨요. 또 솔바람 푸른 것들이 부추겨요. 올라가라고. 그래서 내 막막함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 막막함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깨달음이 와서 내적 혼란이 가라앉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 맥락적 파악될까요? 좋습니다. 창조적 상징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창조적 상징이.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창조적 상징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해 줄게. 너네가 이 시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뭐 어둠 나왔어. 그럼 어둠 나왔으면 그 어둠이 말 그대로의 어둠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의 어둠일 수도 있다고. 자, 어둠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거 아니야. 소멸 뭐 이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 생명을 잉태하는 어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맥락적으로 봤을 때 어둠은 생명을 태어나게끔 하니까 긍정적이게 되죠. 이런 걸 창조적 상징이라고 한다. 이해될까요? 그리고 평가원은 이 창조적 상징을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 너네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상징보다도 창조적 상징을 더 많이 물어봐. 지금도 마찬가지야. 막막함이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맥락상 봤을 때 여기서 막막함이 올라간다는 건 긍정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긍정에다가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 부정 잘못 대응됐죠. 1번은 그냥 완전히 개소리만 쓴 겁니다. 파악될까요? 좋아. 자, 그 다음 3번 봐. 자, 이제 3번 1번 뚫었으면 3번 금방 돼. 서러운 나의 시 자신의 시가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했음. 자, 얘들아 새로운 정신 가로. 가시에서 새로운 정신이 뭘 얘기했었죠? 뭐랑 대응됐지? 어떤 시요? 그렇지. 좋아, 잘하네. 태양. 자, 그럼 서러운 나의 시가 태양을 갖추지 못했음. 자, 그럼 봐봐. 서러운 나의 시, 수식하는 말 봐. 자, 우리 수강생들한테 너무나 익숙하죠? 수식어, 태양일 수 없는 서러운 나의 시. 자, 그러면 태양의 속성을 갖지 못한 거네요. 서러운 나의 시는. 이해돼? 그래서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한 거죠. 소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다. 자, 이렇게 수식어 기본기를 지키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별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30번인데요. 30번. 자, 잠깐 숨 좀 돌리자.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어? 아직 집중력 살아있어요? 이모티콘 하나씩 던져봐. 자. 자, 본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보세요. 이모티콘 하나씩. 스트레칭도 한번 쫙 해주시고.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 아, 이거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끝내면 안 돼. 그러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그 논리, 그리고 본인이 어쩌다가 틀리게 됐는지, 그리고 풀이할 때 효율적인 동선을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다가 그 피드백을 남겨 놓도록 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많이 강조했죠. 이 시험 보고선 당일에 이제 장문의 문자까지 내가 올려놨습니다. 시험 당일에 피드백 좀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안 한단 말이지. 다음에는 꼭 해라. 제발. 그래야지 실력이 빨리 늘어. 그렇게 피드백을 해놓으면 다음 시험 보기 전에 본인이 해놓은 피드백들을 딱 보면서 시험지 딱 이제 한번 훑어보면서 아, 내가 저번 시험에서 이런 미스들을 했구나. 아, 요번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볼 때 뭘 고치겠다 하는 목적의식. 그냥 나 잘 볼 거야.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자, 30번.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자, 보기 보세요, 보기. 자, 30번 보기.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는 사회적 관습으로 회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아요. 그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깊이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헷갈렸을 선지가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후 이놈을 팔게 될 것 같다며 강물 아래로 밀어넣은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놈이 뭡니까? 이놈이 뭐죠? 이놈은 그렇죠. 만원경 되겠죠. 자, 그럼 만원경을 팔게 될 것 같다면서 만원경을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봐봐. 자, 여기 끝에 보면요.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여기서 말한 이놈은 만원경 되겠죠. 그리고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이란 얘기는 만원경을 강물 속에 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강을 덮고 잠이 든다는 얘기가 이제 강물 속에 넣는다는 얘기지. 이해될까? 강물 속에 넣는다.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든다.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이 말 이제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근데 팔기 싫었던 거죠. 왜? 별의 꿈을 팔아넘기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는 별의 꿈을 가진 만원경을 강물 속에 밀어 넣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별의 꿈이 복이랑 연관을 시키면 복이에서 말하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팔지 않고요. 자, 그러면 강물 아래로 밀어 넣은 것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팔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팔지 않으려고 함.
왜? 이 만환경은 별의 꿈을 안고 있는 가치관이 담긴 물건이거든. 별의 꿈,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팔기 싫었기 때문에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담게 되겠죠. So,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요. 자,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이따가 또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볼게요. 자, 5번 선지. 요거 보기 전에, 얘들아. 너네가 이 선지를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평가원이 잘 내는 방식이야. 무슨 소리냐? 자, 도달한 대상 vs 도달할 대상. 자, 도달한 대상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이 도달한 거죠? 이미 이룬 겁니다. 근데 도달할 대상 같은 경우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겁니다. 차이 알겠니? 도달한 대상과 도달할 대상. 이거 니은이냐 리을이냐 요 차이인데 의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휘가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 라고 한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될 것임을 알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인식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식됐었던 거죠. 제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 리가 없는데, 거짓말이란 단어를 알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거짓말이란 걸 인식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5번 답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출제하는 그 논리를 가져가세요. 도달한 대상, 도달할 대상. 요걸로 이제 뉘앙스 차이. 자, 여기까지 필기 다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전수설 상당히 빡셌죠. 인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인물이 엄청 많아.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야, 이제 안경이랑 아버지 하에 안대우, 안대순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안대우가 형이고 안대순이 동생인데, 그리고 여화가 아내고 안대우의 아내야. 그 다음에 안대순의 아내가 정씨고요. 그리고 이제 대립 관계가 화신이라는 존재하고 만청길, 정몽열 다 이제 같은 편 되겠죠. 얘네가 이제 나쁜 녀석들 되겠고, 그 다음에 화신의 딸내미가 있고요. 그 딸내미하고 정몽필하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장면만 좀 끊어볼게. 자, 소설 읽을 때 장면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여기 A 부분은 장면이 이미 끊겨 있습니다. 자, 이미 끊겨 있고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략 부분 줄거 이유서부터 보면요. 애주태수 만청길은, 자, 만청길 화신과 한패입니다.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시랑을 박대합니다. 안시랑 같은 경우는 안대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했어. 그랬더니 여화를 가두라 얘기하죠. 그랬더니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입니다. 그러면 만청길은 안대후를 괴롭히는 거야? 여화를 괴롭히는 거야? 안대후 괴롭혀? 여화 괴롭혀? 지금 누구 괴롭힌 거야?
여화를 잡아들였죠. 여화를 이제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괴롭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 편에서 장면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자, 한 편에서 장면 끊고 그러면 우리는 장면들이 지금까지 세 장면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임금하고 화신 나오고 그리고 안대우 나오고 해가지고 안대순 데려가겠다. 안대우가 안대순 데려가겠다 이런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만청길이 화신의 명을 듣고 여화를 괴롭히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안대우가 병에 걸렸죠. 근데 병에서 낫게 되는 장면 되겠죠. 누구 덕분에? 이 한 노인 덕분에. 이 노인은 화타죠, 화타. 자, 이 화타가 약을 내주고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선 낫게 되죠. 꿈에서 먹었는데 근데 현실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설에서 장면이 한번 또 끊기는데요. 얘들아, 차설이 무슨 뜻이야? 차설. 차설. 차설 뭔 뜻입니까? 차설. 자, 차시는 뭐야? 차시. 차시 중요하다. 차시. 어허, 1차시, 2차시 이게 아닙니다. 차시는 이때야, 이때. 그러면 야, 이거 내용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지야. 봐봐. 지금 꿈에서 병이 나았지. 안대우가 이제 병이 나았어. 그때 만청길도 파면이 된 겁니다. 동시간대 전개라고. 이해돼요? 병이 낫고 나서 만청길이 파면된 게 아니라 동시간대 전개라고. 이런 것도 함정 내기 너무나 좋아요. 요거 냈으면 정답률 이제 반에 반토막 떨어진다고. 자,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사설은 이제 다음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일일은 화신더러 왈. 그래서 정목열 나옵니다. 자, 정목열이 나와가지고 정목열도 화신의 신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안대우의 가족을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대우 가족 괴롭히자 얘기했더니 화신이 깨달아가지고 계략을 행코자 합니다. 자, 바로 행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의 딸 화소저가 흉계를 듣고선 경몽필한테 전화하죠. 그랬더니 이제 몽필은 화소저랑 또 애인 사이죠. 그랬더니 이제 몽필이 화소저의 서간을 보고 누이 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화소저가 정몽필한테 전하고 정몽필이 또 정씨한테 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부인 경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여기서 또 이제 주목할 부분이 구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노인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앞에 나온 한노인하고 뒤에 나온 한노인하고 같은 인물이야? 이 뒤에 나온 인물이 화타입니까? 같은 인물이 아니죠. 같은 인물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요. 한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한씨 노인인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노인이야. 지나가는 한 노인 할 때 이제 한 노인. 그래서 제 한씨 노인이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주의하시고요. 그걸 또 출제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2번에서 기억 이후에도 기억에서 만난 인물과 인연을 이어간다. 아니죠. 한 노인은 이제 사라지고서 앞에서 노인은 화타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제거가 돼야 되겠고요. 2번 고른 사람들 있을 수 있어.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헷갈렸을 거는 34번인데 그 전에 하나만 보자. 자, 요거. 자, 33번에 4번. 지금 4번 뭐가 잘못된 거야?
33번에 4번 뭐가 잘못됐어?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화소저가 되겠죠. 화소저. 근데 경몽필하고 화소저 같은 가문이에요? 그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한 일이야. 너네 같은 가족끼리 애인 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좀 끔찍하죠? 지금 어라 같은 가족이면 안 돼요. 자기 가문이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서로 이제 다른 가문이야. 지금 보면 내가 인물 정리를 해놨는데 경몽필이는 이쪽 정씨 쪽이고, 그리고 이제 화소저 같은 경우 화신 쪽이잖아. 서로 다른 집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제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인데요. 34번은 요거는 틀려도 무방하다. 자, 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은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바는 조금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번 선지를 보면요. 만청길이 가족을 잡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만청길이 괴롭히는 거 누구야? 누구 괴롭혀? 우리 청길이가 괴롭히는 존재. 가족 잡아들였어. 여기서 말하는 안대우의 가족. 그렇지. 여화죠, 여화. 여화를 잡아들이고 정몽렬이 가족의 급습을 도모한다. 그래서 안대우의 가족의 급습을 도모를 하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데 이제 주도한다라는 게 문제인데, 내가 이걸 그냥 이제 틀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도하다가 이게 개념어가 아니거든요. 개념어가 아닌데 요거를 마치 주체라는 개념어처럼 썼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보면 만청길이가 여화를 괴롭히죠. 그리고 가족의 안대우 가족의 급습을, 이거를 행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요건데요. 지문을 보면요. 정몽렬이가 안대우 가족 다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지, 정몽렬이 행한 거 아니죠? 여기까지 무슨 소린지 이해돼요? 정몽렬이 행한 게 아니에요. 안대우 가족 다 죽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지, 안대우 가족 죽이려고 자기가 행동한 게 아니라고. 화신이 깨달아가지고 계략을 행하죠. 그러면 주체는 누구야? 화신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주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주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좀 더 이제 명확했을 것 같은데, 자, 이해가 안 됐어? 자, 봐봐. 자, 봐봐. 악인의 대리자가 주도한다라고 했지, 재원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대리자는 만청기라고 정몽렬이죠. 악인이 화신 되겠고, 화신의 대리자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만청기라고 정몽렬이 주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만청기라고 정몽렬이 주체가 돼야 돼. 근데 여화를 잡은 거는 만청길이고, 가족 급습하자고 했는데 한 거는 정몽렬이지만 행한 거는 화신이란 말이죠. 정몽렬이 행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5번이 답되는 거죠. 난 이걸 깔끔하게 풀었냐? 당연히 깔끔하게 못 풀었어요. 나도 이거 실전에서 이거 다 못 찍고 일단 넘겼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봤어.
다시 보고선 설마 이거를 주도하다를 이제 주체라고 생각하고선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번을 찍었는데 그게 맞더라고. 좀 투머치했다 이거야. 문제가 이제 좀 주관이 조금 들어갔다 출제자에. 주도하다라는 거를 주체라고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좀 뒤섞어가 써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요 문제 틀린 건 괜찮은데 주체 파악하는 건 가져가. 알겠지? 주체 파악하는 거. 오늘 수업에서 문학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포인트가 누가 뭐 했냐. 다시 누가 뭐 했냐 요거 찾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내내 계속 느꼈지? 누가 뭐 했냐. 아니 주도하는 이거를 이제 보기에서 가져온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도하다라는 의미를 주체처럼 썼다고. 주체가 된다 라는 식으로 썼다고. 그게 이제 주관이 좀 들어간 거라고. 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습하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벌써 우리 시간이 다 됐어요. 순삭되죠? 여러분들 시간 이렇게 이제 집중해가지고 잘 따라와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순식간에 수능이 됩니다. 하루하루에 집중을 해주세요.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식간에 수능 되니까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좀 깨달으세요. 아 진짜야.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내가 또 맨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우리 또 대성마임에게 이제 션티 형님이 있단 말이야. 그 영어 션티라고 있잖아. 그 형님이 이제 그 형님이 강사하기 전서부터 나랑은 이제 굉장히 친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그 형님이 옛날서부터 굉장히 좀 꾸준한 사람이었던 건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정도가 정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 노력의 괴물이다. 노력의 천재? 노력의 천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야, 그렇게까지 꾸준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영어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맨날 나한테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맨날 해. 선생님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요. 야, 너 나중에 사회인 돼봐라.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거 매일매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진짜 꾸준하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솔직하게 말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진 못합니다. 자꾸 이제 굴곡이 있어요. 근데 굴곡이 있는데 그 폭을 줄일 수는 있다. 그 형님도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제 굴곡이 있겠지. 하지만 그 폭이 굉장히 얕은 거지. 얕게 만든 거지.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그걸 이제 존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굴곡은 누구나 있다. 하지만 그 폭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냐. 자기를 얼마나 절제할 수 있냐. 이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인맥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A 뿐만 아니라 B 요거 여기에서 A 가지고선 장난질 한다. 꼭 기억하세요. A 뿐만 아니라 B 했을 때 A 가지고 장난질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학자 여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 뭘 찾아? 그렇지. 공차, 공통점, 차이점 찾으라고. 오케이, 굿. 자, 잘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재해석하는 거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f 문장. if 뭐뭐라면, 뭐뭐 한다. 이런 식의 문장. 출제 포인트니까 항상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항상 긴장을 해줘야 돼. 그런 문장 나왔을 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출의 중요성을 또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증, 상속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증은 모를 수 있었는데 상속은 미리 알만했다. 미리 알만했다.
몰랐다라고 하면 요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이고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던 것이다. 그 다음에 서리법 나오면 항상 뭐로 바꾼다? 서리법. 서리법 나오면 그래요. 직설법으로 항상 바꿔주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리고 크로스 시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크로스 시키는 거.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서로 이제 크로스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낸 게 아니에요. 잘 낸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틀려온 다음에 아 이거 너무 더러워. 그러고 넘어가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체 파악 너무나 중요했죠 또. 대양아, 간밤의 소리를 핥아버려라. 그러면 핥아버리는 거는 긍정되는 거고. 흔들어 주어라. 마찬가지로 태양이 하는 거니까 긍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 깨달음. 이제야 알았다 해서 깨달아가지고 시상전환이 일어나는 지점. 요거 또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시상전환에 따라서 앞에 부정, 뒤에 긍정. 보통 그런 식의 전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지점을 찾는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는 여기 요거 마지막 도달한 대상, 도달할 대상. 자, 이거 한 하고 할 하고 그 뉘앙스 차이. 요거 가지고선 장난질 많이 치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있는 사람들 남아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겠고 없는 분들은 인사하고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